네, 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진욱 사건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던 고소 여성의 변호인이 돌연 주말에 이 고소 여성 변호인 나 못 맡겠습니다라고 사임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진욱 씨의 무고죄의 무게를 두고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욱 씨 성폭행 사건이요. 그야말로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소식 포함해서 사회 이슈를 지금부터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속속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진욱 씨 성폭행 사건 네. 변호인이요. 저희 쾌도남마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는 손수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손수호 변호사가 나 이진욱 씨 변호사인지 나 더 이상 못 맡겠어 하고 지난 주말에 돌연 사임을 했어요.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상당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변호사는 언제든지 당사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위임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상당히 민감한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사임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요, 변호사님 지금 저거거든요. 지난 주말에 저도 저거를 받았는데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는데 무슨 사건에 대한 변호인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보도자료를 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임하는 것, 선임하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비밀 유지가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실제 그 사임을 하면서 이유가 보면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이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이 변호인의 어떤 윤리에 맞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가 어찌됐건 이제 변호인에서 사임을 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재진영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 궁금한 대목이 참 많습니다. 충격 반전, 고소 여성 측 변호사 사임. 도대체 왜? 첫 번째.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다라고 고소 여성 측 변호인이 그 보도자료에 적었어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원문. 이 안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이 도대체 새로운 사실관계가 뭐야?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세 번째.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 뭔가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건데 먼저 홍 기자님. 2번, 3번도 중요하지만 1번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이라는 게 일단 무엇보다 좀 궁금한데 이게 뭘까요? 지금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이 되레 고소 여성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처난 사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상처난 사진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고소 여성은 뭐 당시에 속옷이라든가 뭐 상해 진단서 여러 가지를 제출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뭐 분석이나 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네티즌들은 주말에 이 사임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을 때 그동안 워낙에 이진욱 씨와 고소 여성 측이 진실 공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부분보다 사실 1번과 3번에 들어있는 말 1번과 3번 중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단정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라는 건 기존에는 그러면 고소 여성 측에서는 변호인은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아니라는 건가? 라는 부분. 또 그게 3번하고 얽혀져서 이게 워낙에 진실공방으로 왔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죠. 그러면 이 피고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사실 지금 이게 확인도 되기 전에 여론 재판으로 주말 사이에 이미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그냥 여론 재판으로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법정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재판 전에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용일 교수님. 그래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진욱의 무고 정황이 짙다. 그러니까 이 고소 여성이 성폭행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쪽에 지금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게 경찰 발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서울청장하고 기자 간의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맞습니다. 얘기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 부정하는 것에 관련된 추가 조사가 있었지 않았을까. 예를 네. 들면 말이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고소인이 그야말로 이사를 온 지 2주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아. 그랬는데 사실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네네. 상당 기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예. 어쨌든 그것도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또 그 개인의 어쨌든 뭐 생체 리듬과 관련돼서도 얘기했던 것과 사실은 다르다. 네. 이런 사실들도 이제 포함된 것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까지 그 얘기했던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예. 그것을 사실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것은 아닌가 아. 또는 판단한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있어서 네네. 경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주일 이후에 안다고 하지만 네네. 실제 그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는 종료 후에 네네.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군요. 한 10분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알 수 있고 다만 경찰서에 통지하는 데에 네. 한 일주일 정도가 뭐 소요되는 그 것으로 결과는 이미 보입니다. 나와 있겠네요. 결과는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거짓말 탐지기 질문의 항목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추정컨대 네. 제가 그 거짓말 탐지 조사관 활동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질문 항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어떤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했던 바와 같이 혹시 네. 그 진단서에 나왔던 사진이 사실입니까? 뭐 이런 직접 질문을 했을 때 네. 이 고소인의 반응이 이른바 그 거짓 반응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아. 있지 않을까. 이건 저희 개인적인 그냥 경험칙에 의한 추정입니다. 네네. 뭐 그런 것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의 네. 거짓 네.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무고의 혐의가 있다라고 다만 하는 저는 예, 변호사로서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 변호사님.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미 무고에 대해서 한강을 벌써 건너버렸다. 거의 사실 경찰로서는 실질적으로 무고 혐의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결정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과연 그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전히 핵심은 뭐냐면은 그날 그 방에서 과연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이것인데 네네. 가서로 보면 현재 양측에서 진술이 일부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실제 가끔씩 보면은 뭐 경찰에서는 무혐의라고 확신하고 보내는데 네.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지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라 단정한다는 것은 물론 예.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도 싶습니다. 한 가지 물론 그렇죠. 보태자면 지금 이미 이제 토요일에 변호사가 사임을 사임을 했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일요일에 이미 경찰이 네. 그 월요일자 조간신문들의 현재로서는 무고 맞아요. 정황이 짙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전에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런 식으로 한강다리를 건넜다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반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강제성 여부인데,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자리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주변인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쵸.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자꾸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는 건 저도 이해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참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그거에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부수적인 주변의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 그것만으로 수사를 않을 거는 믿습니다만 네, 네. 자꾸 언론으로 보도되어지는 부분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서의 진실 싸움이 예. 게임이 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네. 결국은 강제성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성의 생체 리듬에 대한 조사도 네. 저는 전문가 의견으로 정확히 그때가 정말 이진욱 씨 말이 맞는 시기인지 여성의 말이 맞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고소인 여성이 뭐 가임기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뭐 그 여성이 고소인 여성이 본인이 그 당시가 가임기였다라고 주장한 게 또 뭐 사실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진욱 이 성폭행 사건 과연 진실이 뭐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세 개만 보시면 이진욱 사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고소인 A씨 여성은요, 블라인드 설치 거절에, 그러니까 고소인 그 여성 얘기입니다. 블라인드 설치 거절에도 이진욱이 계속 전화했다. 그날 밤에 4차례인가 전화해가지고 아유 나 오지 말라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욱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에 오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번호 알려주고. 근데 이진욱 씨 지인이요. 요 말에 좀 주목해 주세요. 이진욱 씨의 지인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고소인 그 여성이 한 것과 완전 180도 다른 얘기예요. 이진욱 씨 지인은 저는 일단 이 지인이 누군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일단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A씨, 그러니까 고소인 여성이 블라인드가 고장났다고 식사 자리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고소인 여성이 이진욱한테 계속해서 먼저 접근을 시도해 왔다. 호감을 표시했다라는 건데 먼저 홍 기자님,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뭐 강제성 입증의 직접적인 정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만나게 되면 약간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런데 분명히 뭐 전화를 이진욱 씨가 먼저 4번 네. 건 부분도 맞고 이 블라인드 고장에 대한 얘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것도 맞습니다. 네. 양측 다 맞는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런데 분명히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정말로 블라인드 고장 났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지금 말하듯이 그거를 어떻게 뭐 미끼로 유혹을 하고자 했다면 네네. 사실 좀 전화번호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또 이거는 후에 어떻게 해서든 또 교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자가 많죠. 자, 고소인 이 여성은요, 이진욱,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이진욱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소인 여성 집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진욱이 갑자기 화장실로 가서 땀 범벅인 채로 집에 왔는데 샤워를 하고 반나 상태로 속옷만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씩이나 성폭행을 했다라는 게 고소인 여성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욱의 지인은 무슨 소리? 당신 말 다 거짓말이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소인 여성 A씨가 제가 하여튼 이 속옷 미착용,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이진욱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진욱이 띵똥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 고소인 여성이 속옷 미착용, 몸에 딱 달라붙는 있는 원피스를 입고 이진욱을 맞았다. A씨, 샤워 마친 이진욱한테 손수 얼굴까지 닦아줬다. 세 번째, 이진욱, 샤워 후에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발라 상태였다고?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진욱은요, 사각 팬티도 안 입어요.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자, 이용익 교수님. 네. 이 부분도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극과 극의 그 극과 상황의 극이에요. 진술이 예. 다른 것이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소인 측은 이것이 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몸도 스스로 이렇게 벗는 형태를 했다. 이런 네. 입장인 반면 소위 말해서 이준욱 씨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상당히 동의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유혹과 네. 사실은 이렇게 꿰는 행태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인 것은 아니냐. 네. 이런 입장에서 아주 역시 이 상황이 일어났던 직전의 모습이 극과 극의 기술이 다르지 않느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라고 했다고 하면, 이 정도로 진술이 나눈다고 하면은 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폴리그래프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에 거탐에 탄다고 하거든요. 거짓말에 네. 태우면은 누가 진실인지 거의 태운다고 표현하는군요. 거짓말에 네. 탐지기에 태운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진술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 결과를 경찰이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진욱 씨 지인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것은 이진욱 씨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맞아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은 네. 이진욱 씨로부터 이진욱 씨의 지인이 듣고 기자들에게 했는 말, 이른바 우리가 법적인 말로는 이른바 전문 증거입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네. 정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소인 측이 확인이 한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홍 기자님, 이 지인이 말이에요. 이거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진욱 씨랑 그 고소인 여성을 소개시켜준 혹시 그 지인입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이진욱 씨가 아니면 모를 내용이기 때문에 이진욱 씨한테 이 얘기를 들었구나. 그럼 사실 저녁 식사 자리 한 분뿐 아니라 변호사든 다른 뭐 소속사 관계자든 누구든 이진욱 씨한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블라인드 얘기를 식사 자리부터 줄곧 했다. 이 부분에 이제 또 몇몇 그 시청자분들이 주목하면서 그러면 블라인드 얘기할 때 들은 사람이면 저녁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저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했듯이 저녁 자리부터 블라인드 얘기는 했었다고 또 이진욱 씨가 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좀 쟁점이 또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건은 끝이 없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면서. 세 번째 쟁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끝에 이게 받침대가 있었어요. 자, 보면 이 고소인 여성 A씨 같은 경우는 이진욱이 강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성폭행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이진욱 씨 지인은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A씨가 이른바 피임을 원치 않았으나 이진욱이 거부했다. 뭐 이런 또 증언도 나왔어요. 이 지인으로부터. 그리고 성관계 후에 다정히 침대에 누워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 뭐 집안의 고소 여성이 집안에 있는 스피커 자랑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런 증언을 하면서 이 고소 여성 성폭행 당했다는 이 주장 역시 거짓말이야라는 주장인데 이용익 교수님,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당히 뭐 선정적인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진술 분석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뭐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선정적이죠. 그러니까 뭐 피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만약에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뭐 추정 같으면 또이 그 불순한 뭐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그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두 사람만이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그 신빙성과 그 의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만 하지 뭐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 상당히 좀 선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목적에서 누가 먼저 꺼냈느냐 뭐 이런 것도 이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진욱 씨 측에서 기술하는 그 당시에 대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또 되어 있는데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또 고소 여성이 접수한 또 진술서도 굉장히 상세하고 또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지금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해요. 본인들의 진술을 주장하고 있어서 정말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기가 힘든 그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뭐 일단은 이진욱 고소인 그 여성 무고 혐의를 포착했다. 뭐 이런 좀 뭐랄까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도 각각의 주장이라는 거 좀 참고해서 좀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어쨌든 이진욱 씨 사건은 저희가 이쯤 다루고 다음 주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보죠. 삼성서울병원 의사 몰래 바꾸어 대리수술. 저는요, 최진정 변호사님. 삼성서울병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빅3 병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 가족이요, 유명한 의사한테 아파가지고 수술을 맡겼는데 그 의사가 아니라 다른 만약에 대리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전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삼성서울병원이 그렇게 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의료 소비자들이 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프면 어느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했더니만 유명 의사한테 가겠다는 것이 50%가 넘었었습니다. 결국 빅3 중에 하나, 서울대와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그 환자 특진하려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씩 기다려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분이 아니고 다른 알지도 못하는, 물론 나름대로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 특정한 선생님한테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병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의사였다면서요? 네, 회장님. 산부인과 의사고 워낙에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름만 되면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사고가 일어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환자는 분명히 그
특징료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한테 수술을 받고 싶다 해서 100만 원 정도의 본인의 그 말하자면은 자산을 더 비용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물론 당일에 그 뭐 일본 학회가 갑자기 뭐 발표일이 하루 앞당겨졌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수술 3건을 모두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분명히 사전에 미리 얼마든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그런 것이고요. 절차 생략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수술 중에 수술 중인데 의사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개복을 했는데 어떤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수술 범위라든가 아니면 원인이 달라서 이건 나보다 어떤 다른 전문의가 더 적합하다 해서 그럴 때 의사를 변경할 때에도 너무 위급할 때에도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수술이 끝나고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지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이든 후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서울병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에요. 내 가족이 아파갖고 병들어서 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맡겼어요. 그 잘한다는 의사한테.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이 이용혁 교수님. 이 산부인과 의사가요. 그러니까 3건의 수술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하나는 난소암 수술이었는데 이건 다른 산부인과 교수가 했고 자궁 근종하고 자궁 적출 수술은 2년차 전문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2년차 전문의가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그 환자와의 약속을 완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도덕성에 뭐 치명적인 손상을 준 것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의 어쨌든 법적인 구조를 보면 저는 그 가수 조영남 그 씨가 대리 화가를 고용을 해서 맞습니다. 그림을 그린 거하고 상당히 구조는 유사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도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나는 그림을 샀는데 막상 봤더니 이제 그 다른 화백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이 명의의 시술을 받고 싶었는데 그 명의는 온데간데 없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 밑에 있는 2년차 경험 있는 펠로우가 했다. 그러면 이것을 엄격한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사기죄의 의율 가능성도 사실 일부는 있지 않는가. 다만 이것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만약 개인 병원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편취를 하려고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의 의율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 같은 것이 이제 그 법에 처벌받지 않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칼을 대는 것이니까 상해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사회 상계에 맞는 행위인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나는 저 의사한테 시술을 받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해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눈에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상해죄적 구체적인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요약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인간적이어야 되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야 할 한국 제1의 그 병원 자체가 수익을 더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게끔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 이거 실제로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강남에서 굉장히 큰 성형외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대리수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된 바 없는데 좀 전에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마치 저런 것입니다. 피카소한테 맡겼는데 피카소 친구가 그림 그리면 그게 사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법률뿐만 아니고 더 문제인 것은 의료법에 바꿔치기 했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법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보완이 있어야 되겠네요. 처벌 규정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환자는 해당 교수한테 특진비 100만 원씩이나 냈다고 하는데 철저한 하여튼 이게 처벌과 보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다음 주제 어떤 겁니까? 다음 주제 평범함은 거부한다. 황당한 절도 수법인데 정말 저는 황당한데 이용혁 교수님 혹시 메롱도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롱도둑. 메롱도둑이 등장했다면서요.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채널 A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 의료점에 어떤 그 여성이 CCTV 영상이 나오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물건을 보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물건을 절취해서 나가는 모습인데 저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물건을 옷을 훔쳤는데 저 보세요. 저게 혀를 내밀어요. 혀를 내미는데 CCTV를 의도적으로 바라보면서 메롱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롱 절도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 그 인터넷 등등을 뜨겁게 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알몸 도둑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0대 그 소년이었죠? 알몸으로 그렇게 하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알몸 도둑이 있었고
우산 펴가지고 또 자기 신원 안 밝히려고 우산 도둑이,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게 저 절도범들의 행태인데 오히려 매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에도 있듯이 네. 굉장히 대범한 것 같습니다. 대범한 것은 성격이 대범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돼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 생각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 한번 이번에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 그러니까요. 아주 특이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혀를 당당하다는 듯이 혀를 내밀면서. 네, 그 절도범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물건이 필요해서 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도 행위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놀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쾌감을 느끼고 희열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더구나 CCTV를 보면서 저렇게 보이는 것은 저 매장 자체에 상당 부분 지리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 CCTV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당하고 과감하게 얼굴을 이제 그 공개한 상당히 뭐 특이한 절도범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게요. 꼭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황당 도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롱 도둑. 자, 두 번째는, 홍 기자님, 그 10대, 그러니까 10대의 그 소녀들이죠. 가출 청소년. 예, 네. CCTV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CCTV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홍 기자님?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을 네. 어떤 조직 폭력배가 말하자면은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성매매를요? 그것도 모자라서 네. 성관계 후에 남성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속옷까지 다 훔쳤다면서요? 금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속옷까지 다 가지고 뭐죠? 나오게 한 이유는 네. 그러면 남자가 알몸이 되니까 전라가 되니까 쫓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이 숙박업소 주인에게 옷을 사다 달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예. 어른들이 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성매매를 시키다 못해 예. 그런 수법까지 옷까지 다 들고 나와 맞아요. 돈까지 다 들고 나와라. 그럼 네. 또 이 남성은 성매매도 불법인 데다가 네. 분명히 이거는 10대인 줄 알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음. 본인이 일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죠. 그래서 90% 이상이 신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또 악용한 아이고. 그런 아주 악랄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참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10대 소녀들을 또 성매매를 시키고 그걸 또 돈을 뜯어가고 조직폭력배가 또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경찰들 요즘에 왜 그럴까요? 경찰 간부가요, 버스에서 또 뭐 음란행위 했다면서요?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만 경찰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5일 날 인천 서부경찰서에 써 있는 44세 된 경위가 예. 인천 집이 강화도에 있는지 밤 11시 내지 12시 정도 될 무렵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네. 술에 취해가지고 바로 옆에 20대 여성이 있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여성이 옆에 신고를 받은 엄연히 거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다가 그 현행범으로 바로 그냥 잡혔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뿐만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도 인천 또 지방경찰청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데 네. 인천 지방경찰청장님 좀 정신 좀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더 없어가지고 시간 있으면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 1년씩 기다려서 갔는데 네. 알고 봤더니만 그분이 아니고 다른 알지도 못하는, 물론 나름대로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네. 그 특정한 선생님한테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병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의사였다면서요? 네, 기자님. 산부인과 네. 의사고 워낙에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름만 대면 그런데 웬만한 분들 다 아실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사고가 일어났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환자는 분명히 특진료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한테 수술을 받고 싶다 해서 100만 원 정도의 본인의 말하자면은 자산을 더 비용을 지불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랬는데 물론 당일에 일본 학회가 갑자기 발표일이 하루 앞당겨졌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수술 3건을 모두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이게 분명히 사전에 미리 얼마든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그런 것이고요. 절차 생략하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수술 중에 수술 중인데 의사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개복을 했는데 어떤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수술 범위라든가 아니면 원인이 달라서 이건
아니면 나보다 어떤 다른 전문의가 더 예. 적합하다 해서 그럴 때 의사를 변경할 때에도 네. 너무 위급할 때에도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네. 수술이 끝나고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지할 그럼요.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이든 후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서울병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에요. 내 가족이 아파갖고 병들어서 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맡겼어요. 그 잘한다는 의사한테.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이 이용혁 교수님. 네. 이 산부인과 의사가요. 그러니까 3건의 수술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하나는 난소암 수술이었는데 이건 다른 산부인과 교수가 했고 자궁 근종하고 자궁 적출 수술은 2년차 전문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2년차 전문의가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그 환자와의 약속을 완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예. 도덕성에 뭐 치명적인 손상을 준 것일 뿐만이 아니고 네. 이것의 어쨌든 법적인 구조를 보면 저는 그 가수 조영남 그 씨가 네. 대리 화가를 고용을 해서 맞습니다. 그림을 그린 거하고 상당히 구조는 유사하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때도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나는 그림을 샀는데 막상 봤더니 이제 그 다른 화백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그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이 명의의 시수를 받고 싶었는데 네. 그 명의는 온데간데 없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네. 그 밑에 있는 2년차 경험 있는 2년차. 펠로우가 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엄격한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사기죄의 의율 가능성도 사실 일부는 있지 않는가. 네. 다만 이것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네. 만약 개인 병원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것에 편취를 하려고 한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면 네, 네. 사기죄의 의율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수술 같은 것이 이제 그 법에 처벌받지 않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칼을 대는 것이니까 상해죄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사회 상계에 맞는 행위인데 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나는 저 의사한테 시술을 받고 싶었는데 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해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눈에 줄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상해죄 좀 구체적인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유약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인간적이어야 되고 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야 할 맞습니다. 한국 제1의 그 병원 자체가 네. 수익을 더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게끔 예.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 이거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강남에서 굉장히 큰 성형외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맞아, 대리 벌어져서 수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된 바 없는데 좀 전에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마치 저런 것입니다. 예. 피카소한테 맡겼는데 피카소 친구가 아니, 그림 말도 안 그리면 되죠. 그게 사기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앞으로 법률뿐만 아니고 더 문제인 것은 의료법에 바꿔치기 했는 것에 대한 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하. 의료법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보완이 있어야 되겠네요. 처벌 규정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환자는 해당 교수한테 특진비 100만 원씩이나 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여튼 이게 처벌과 보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다음 주제 어떤 겁니까? 예. 다음 주제 평범함은 거부한다. 황당한 절도 수법인데 정말 저는 황당한데 아니 이용혁 교수님 네. 혹시 메롱도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롱도둑. 메롱도둑이 등장했다면서요? 네,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채널 A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 의료점에 예. 어떤 그 그러니까 여성이 CCTV 영상이 나오고 등장 네, 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진욱 사건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던 고소 여성의 변호인이 돌연 주말에 이 고소 여성 변호인 나 못 맡겠습니다라고 사임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진욱 씨의 무고죄의 무게를 두고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욱 씨 성폭행 사건이요. 그야말로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소식 포함해서 사회 이슈를 지금부터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속속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진욱 씨 성폭행 사건 네. 변호인이요. 저희 뭐 쾌도란마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는 손수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손수호 변호사가 나 이진욱 씨 변호사 아니라 더 이상 못 맡겠어 하고 지난 주말에 돌연 사임을 했어요.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상당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변호사는 언제든지
당사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예. 위임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상당히 민감한 사건에서 예.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사임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요, 변호사님, 지금 저거거든요. 지난 주말에 저도 저거를 받았는데,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는데, 무슨 사건에 대한 변호인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보도자료를 낸 건 처음 보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사임하는 것, 선임하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비밀 유지가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실제 그 사임을 하면서 이유가 보면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예. 나왔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암시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이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이 변호인의 어떤 윤리에 맞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가 어찌됐건 이제 변호인에서 사임을 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재진영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 궁금한 대목이 참 많습니다. 충격 반전, 고소 여성 측 변호사 사임. 도대체 왜? 첫 번째.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다라고 고소 여성 측 변호인이 그 보도자료에 적었어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원문. 이 안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이 도대체 새로운 사실관계가 뭐야?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세 번째.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 뭔가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건데 먼저 홍 기자님. 2번, 3번도 중요하지만 1번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이라는 게 일단 무엇보다 좀 궁금한데 이게 뭘까요? 지금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고소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이 되레 고소 여성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처난 사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상처난 사진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예. 고소 여성은 뭐 당시에 속옷이라든가 뭐 상해 진단서 여러 가지를 제출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런 뭐 분석이나 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네티즌들은 네. 주말에 이 사임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을 때 네. 그동안 워낙에 이진욱 씨와 이 고소 여성 측이 진실 공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부분보다 사실 1번과 3번에 들어있는 말 1번과 3번 중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단정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라는 건 기존에는 그러면 고소 여성 측에서는 변호인은 예.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아니라는 건가? 네. 라는 부분. 또 그게 3번하고 얽혀져서 이게 워낙에 진실 공방으로 네. 왔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죠. 그러면 이 피고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네. 사실 지금 이게 확인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여론 재판으로 주말 사이에 이미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그냥 여론 재판으로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법정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재판 전에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용일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소인 측이 확인이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홍 기자님, 이 지인이 말이에요. 이거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진욱 씨랑 그 고소인 여성을 소개시켜준 혹시 그 지인입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이진욱 씨가 아니면 모를 내용이기 때문에 이진욱 씨한테 이 얘기를 들었구나. 그럼 사실 저녁 식사 자리 한 분뿐 아니라 변호사든 다른 뭐 소속사 관계자든 누구든 이진욱 씨한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블라인드 얘기를 식사 자리부터 줄곧 했다. 이 부분에 이제 또 몇몇 그 시청자분들이 주목하면서 그러면 블라인드 얘기할 때 들은 사람이면 저녁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했듯이 저녁 자리부터 블라인드 얘기는 했었다고 또 이진욱 씨가 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좀 쟁점이 또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건은 끝이 없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면서. 세 번째 쟁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끝에 이게 받침대가 있었어요. 자, 보면 이 고소인 여성 A씨 같은 경우는 이진욱이
강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성폭행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이진욱 씨 지인은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A 씨가 이른바 피임을 원치 않았으나 이진욱이 거부했다. 뭐 이런 또 증언도 나왔어요. 이 지인으로부터. 그리고 성관계 후에 다정히 침대에 누워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 뭐 집안의 고소 여성이 집안에 있는 스피커 자랑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런 증언을 하면서 이 고소 여성 성폭행 당했다는 이 주장 역시 거짓말이야라는 주장인데 이용익 교수님,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상당히 선정적인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진술 분석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선정적이죠. 그러니까 피임이라든가 이런 예. 것에 만약에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네. 이런 것에 있어서 추정 같으면 소위 불순한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인데 네네. 그것은 지금 그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두 사람만이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예. 그 진술의 그 신빙성과 그 의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만 하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 네. 상당히 좀 선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과연 어떤 목적에서 누가 먼저 꺼냈느냐 네네. 이런 것도 이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진욱 씨 측에서 기술하는 그 당시에 대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또 되어 있는데요. 네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또 고소 여성이 접수한 또 진술서도 굉장히 상세하고 네. 또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지금 너무나 상세하고 맞아요.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해요. 본인들의 진술을 주장하고 있어서 정말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기가 힘든 그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일단은 이진욱 고소인 그 여성 무고 혐의를 포착했다. 이런 좀 뭐랄까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도 각각의 주장이라는 거 좀 참고해서 좀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어쨌든 이진욱 씨 사건은 저희가 이쯤 다루고 다음 주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보죠. 삼성서울병원 의사 몰래 바꾸어 대리수술. 저는요, 최진정 변호사님. 네. 삼성서울병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빅3 병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 가족이요, 유명한 의사한테 아파가지고 수술을 맡겼는데 그 의사가 아니라 다른 만약에 대리 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전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삼성서울병원이 그렇게 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예. 의료 소비자들이 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프면 어느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했더니만 유명 의사한테 가겠다는 것이 50%가 넘었었습니다. 네네. 결국 빅3 중에 하나 서울대와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그 환자 특진하려고 한 달 또 사실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진욱 이 성폭행 사건 과연 진실이 뭐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세 개만 보시면 이진욱 사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고소인 A씨 여성은요, 블라인드 설치 고소인 그 여성 얘기입니다. 블라인드 설치 거절해도 이진욱이 계속 전화했다. 그날 밤에 4차례인가 전화해가지고 아유 나 오지 말라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욱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에 오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번호 알려주고. 근데 이진욱 씨 지인이요. 요 말에 좀 주목해 주세요. 이진욱 씨의 지인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고소인 그 여성이 한 것과 완전 180도 다른 얘기예요. 이진욱 씨 지인은 저는 일단 이 지인이 누군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일단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A씨, 그러니까 고소인 여성이 블라인드가 고장났다고 식사 자리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고소인 여성이 이진욱한테 계속해서 먼저 접근을 시도해 왔다, 호감을 표시했다라는 건데 먼저 홍 기자님,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강제성 입증에 직접적인
정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만나게 되는 약간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런데 분명히 뭐 전화를 이진욱 씨가 먼저 4번 예. 건 부분도 맞고 이 블라인드 고장에 대한 얘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것도 맞습니다. 네. 양측 다 맞는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런데 분명히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정말로 블라인드 고장 났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지금 말하듯이 그거를 어떻게 뭐 미끼로 유혹을 하고자 했다면 네네. 사실 좀 전화번호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또 이거는 후에 어떻게 해서든 또 교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자가 많죠. 자, 고소인 이 여성은요, 이진욱.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이진욱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소인 여성 집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진욱이 갑자기 화장실로 가서 땀 범벅인 채로 집에 왔는데 샤워를 하고 반나 상태로 속옷만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씩이나 성폭행을 했다라는 게 고소인 여성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욱의 지인은 무슨 소리? 당신 말 다 거짓말이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소인 여성 A씨가 제가 하여튼 이 속옷 미착용,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이진욱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진욱이 띵똥 띵똥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 고소인 여성이 속옷 미착용, 몸에 딱 달라붙는 있는 원피스를 입고 이진욱을 맞았다. A씨, 샤워 마친 이진욱한테 손수 얼굴까지 닦아줬다. 세 번째, 이진욱, 샤워 후에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발라 상태였다고?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진욱은요, 사각 팬티도 안 입어요.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자, 이용익 교수님. 네. 이 부분도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그 극과 상황의 극이에요. 진술이 예. 다른 것이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소인 측은 이것이 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몸도 스스로 이렇게 벗는 형태를 했다. 이런 네. 입장인 반면 소위 말해서 이준욱 씨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상당히 동의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유혹과 네. 사실은 이렇게 꿰는 행태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인 것은 아니냐. 네. 이런 입장에서 아주 역시 이 상황이 일어났던 직전의 모습이 극과 극의 기술이 다르지 않느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라고 했다고 하면, 이 정도로 진술이 나눈다고 하면은 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폴리그래프라고는 거짓말 탐지기에 거탐에 탄다고 하거든요. 거짓말에 네. 태우면은 누가 진실인지 거의 태운다고 표현하는군요. 거짓말에 네. 탐지기에 태운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진술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 결과를 경찰이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진욱 씨 지인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것은 이진욱 씨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맞아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은 네. 이진욱 씨로부터 이진욱 씨의 지인이 듣고 기자들에게 했는 말, 이른바 우리가 법적인 말로는 이른바 전문 증거입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이 그래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진욱의 무고 정황이 짙다. 네. 그러니까 이 고소 여성이 성폭행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쪽에 지금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게 경찰 발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서울청장하고 기자 간의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맞습니다. 얘기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 부정하는 것에 관련된 추가 조사가 있었지 않았을까. 예를 네. 들면 말이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고소인이 그야말로 이사를 온 지 2주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아. 그랬는데 사실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네네. 상당 기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예. 어쨌든 그것도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또 그 개인의 어쨌든 뭐 생체 리듬과 관련돼서도 얘기했던 것과 사실은 다르다. 네. 이런 사실도 이제 포함된 것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까지 그 얘기했던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예. 그것을 사실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것은 아닌가 또는 판단한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있어서 네네. 경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주일 이후에 안다고 하지만 네네. 실제 그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는 종료 후에 네네.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군요. 한 10분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알 수 있고 다만 경찰서에 통지하는 데에 네. 한 일주일 정도가 뭐 소요되는 그 것으로 결과는 이미 보이는데 나와 있겠네요. 결과는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거짓말 탐지기 질문의 항목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추정컨대 네. 제가 그 거짓말 탐지 조사관 활동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질문 항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어떤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했던 바와 같이 혹시 네. 그 진단서에 나왔던 사진이 사실입니까? 뭐 이런 직접 질문을 했을 때 네. 이 고소인의 반응이 이른바 그 거짓 반응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아. 않을까. 이건 저희 개인적인 그냥 경험칙에 의한 추정입니다. 네네. 뭐 그런 것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의 네. 거짓 네.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무고의 혐의가 있다라고 다만 하는 저는 변호사로서 가능성까지 지금 합니다. 현재로서는 최 변호사님.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미 무고에 대해서 한강을 벌써 건너버렸다. 거의 사실 경찰로서는 실질적으로 무고 혐의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결정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과연 그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전히 핵심은 뭐냐면은 그날 그 방에서 과연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이것인데 네네. 가서로 보면 현재 양측에서 진술이 일부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실제 가끔씩 보면은 뭐 경찰에서는 무혐의라고 확신하고 보냈는데 네.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지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라 단정한다는 것은 물론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도 싶습니다. 한 가지 물론 그렇죠. 보태자면 지금 이미 이제 토요일에 변호사가 사임을 사임을 했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일요일에 이미 경찰이 예. 그 월요일자 조간신문들의 현재로서는 무고 맞아요. 정황이 짙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전에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런 식으로 한강다리를 건넜다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반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강제성 여부인데,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자리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주변인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쵸.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자꾸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는 건 저도 이해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참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그거에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부수적인 주변의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 그것만으로 수사를 안 할 거는 믿습니다만 네, 네. 자꾸 언론으로 보도되어지는 부분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서의 진실 싸움이 예. 게임이 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네. 결국은 강제성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성의 생체 리듬에 대한 조사도 네. 저는 전문가 의견으로 정확히 그때가 정말 이진욱 씨 말이 맞는 시기인지 여성의 말이 맞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고소인 여성이 뭐 가임기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뭐 그 여성이 고소인 여성이 본인이 그 당시가 가임기였다라고 주장한 게